이현동 의원 접속돼 계신가요? 예, 잠시 뒤에 다시 하고요. 스카이라이프 외에 2건 안재민 의원입니다. 네, SK텔레콤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신주 토픽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 인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이제 김동현 부장님이랑 이야기했지만 SK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지배구조 변화가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희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 이게 이제 SK 홀딩스와 합병을 위해서 이런 이제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가 많으신데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SK텔레콤의 가치를 올리는 게 이번 분할의 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가총액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번에 보시면 인적 분할을 가정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산정을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SK텔레콤이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나머지 비통신 사업부로 이렇게 쪼갰을 때 가치는 저희는 한 26.8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통신 사업이 PER 10배를 적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분할이 되면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1.9%의 자사주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SK텔레콤 본체와 SK브로드밴드 합쳐서 한 13조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하이닉스 11번가 원스토어 등등 포함해서 자회사들을 지니고 있는 SK텔레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산 기준으로는 한 26조 정도지만 NAV 저희 50% 지주회사에 적용받는 할인율 50%를 적용해서 한 13조 원 정도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텔레콤 시총이 19.8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할만으로도 충분히 기업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SK텔레콤 PER 10배에 이 모든 사업들이 갇혀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일간에서 우려하는 SK홀딩스랑 합병은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당장 1, 2년 안에 추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 지분이 18% 정도인데요. 지금 텔레콤 홀딩스와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 한 11%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게 꼭 좋으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제 사실 실적보다 지금 최근에 분할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오랜만에 거의 한 몇 년 만에 서프라이즈 보인 것 같고 이유는 5G 가입자 때문에 이제 좋아진 부분들입니다. LGU 플러스 짧게 말씀드리면 LGU 플러스는 일단 투자 의견 홀드 의견 유지합니다. 사실 이제 통신 본업만의 성장은 LGU 플러스가 가장 좋은 거는 맞는데요. 다만 이제 작년 실적을 보시면 LGU 플러스가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 주가는 거의 오르지 못했던 것들을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통신 본업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소외가 되어 있고, 특히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본업 말고는 지금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약해서 저희는 투자 의견 홀드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무선 쪽이 좋았지만 마케팅 비용이랑 인건비 증가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홀드 의견 유지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위성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IPTV나 이런 부분들에 밀리고 있어서 가입자 감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좀 더디었고요. 특히나 조금 어제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보시면 컨센서스가 거의 200억대였는데 영업이익 80억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컨텐츠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 주는 비용이 크게 올라갔고요. 이게 매년 혹은 이제 몇 년에
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HCN 인수가 올해 하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면 아마 연결 기준으로 크게 실적이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SK텔레콤 인적 분할 뭐 이런 지배구조 관련돼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언제 정도 이렇게 실제 액션이 취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공정거래법이 바뀌어서 내년 이후로 주사를 설립을 하면은 지분율을 30%로 그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30%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보시면 특히 하이닉스를 지분을 10%를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뭐 어제 시총으로 보시면은 9조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천하의 SK텔레콤도 9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좋은 투자 방향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일대주주이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이제 분할을 하고 재상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보면 뭐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발표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외부 접속 이지웰 이현동 의원 들어와 계신가요? 이현동 의원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전략인사이드 중국 박임금 조철곤 의원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 이후의 미중 관계, 그리고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부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에 미중 관계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 않지만 공격으로 일관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대중 정책은 양면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할 것이며 주요 동맹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은 일정 기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속전속결하려 했던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 시기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갈등의 핵심 쟁점은 과학기술 분야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최근 기업 규제에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 기업 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도 있는 만큼 주가 방향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주가 흐름은 펀더멘털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주요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CEP에 이어서 중국 EU 투자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립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EU 투자 협정 체결 시에 정부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와 공개 등을 합의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양보로 해석됩니다. 추후에 미국과의 갈등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중국 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기업의 ADR 상장 폐지라든가 중국 기업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편출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될수록 미국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은 본토와 홍콩 주식으로 빠르게 회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제재 대상이 되었던 하이크비전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제재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입니다. 실제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요. 반면에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제외를 금지하고 나면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2020년 9월 달에도 반도체 자료를 통해서 SMIC 같은 경우에는 최신 공정 개발은 지연될 수 있으나 14나노 이상 공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미국의 제재 현황만 봤을 때도 14나노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미중 갈등 격화 이후에 정보기술업종은 한 약 15% 조정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부터 이제 2020년 실적과 2021년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0년 중국 IT 섹터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요. 2021년에도 전년 대비 70%의 순이익 그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확인과 함께 주가 흐름 양호하게 나올 것을 보고 있어서 IT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외부 접속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EGL 이현동 위원 들어와 계신가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말씀 주세요. 네. 네, EGL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20년 6월 개인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 추진을 공시하고 주가는 기대금이 반영되면서 약 15,000원까지 급등하였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21년 1월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대그린푸드가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약 18,600원에 전부 사왔습니다. 일단 EGL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위탁 복지 예산의 50%를 관리하는 과점적 사업자로서 타사 대비 많은 상품과 최저 가격 판매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로는 범현대가로의 신규 고객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복지몰래 취급 상품에 대한 추가 그리고 신규 투자 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만 동사의 복지몰을 이용 중이며 현대그룹사 내에도 타 그룹사들은 거의 경쟁사나 자체 쇼핑몰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동사가 올해 이런 부분들을 신규 수주하게 될 수 있다면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왼쪽 아래 이제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부터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도 이게 이제 연결 실적이 별도 실적으로 바뀌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보이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15% 이상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1,050억, 영업이익은 17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또 약 18.3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자회사 세 곳이 기존 최대 주주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약 3.8포인트 상승해서 1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PR은 주가 많이 하락해서 18배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20억의 신현금을 보유 중인 가운데 자회사 매각된 196억 원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과 동사의 좋은 캐시플로우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배당 성량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EGL을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아모레퍼시픽 외 오리온 조미진 위원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화장품 섹터 탑픽 관점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치와 그리고 멀티플을 상향하여 31만원으로 조정 제시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우선은 영업 적자 시현했고요. 희망퇴지 관련된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제거할 경우 영업이익은 750억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에서 설화수가 60% 고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외형 성장과 비용 감소 때문에 수익성은 두 자릿수대를 회복했습니다. 면세 감소폭도 전체 인더스트리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중국 수익성이 이제 기존 제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북미와 유럽을 원래는 영업 적자로 추정했었는데 흑자로 바꾸면서 추정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상향은 현재 글로벌 피어 평균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보다 주가 상승이 먼저 다른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 나타났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지금 체력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같이 반영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원재료 부담 상승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 스탁 옵션 163억 원을 발행하면서 관련된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원재료 통합 구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딩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서 이 원재료 부담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히트한
꼬북집 초코 추러스 맛 등 이제 신규 제품을 해외 출시하면서 외형 성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적 하락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되는 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만도 조성 의원입니다. 네,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와 목표 주가 86,000원을 유지를 하고요. 어저께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조금 한 150억 정도 덜 나왔는데, 일단 어닝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일회성으로 좀 발현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절차 들어간 쌍용차에서 대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 컨센서스 수준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장 부품 JV인 만도 헬라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인수 금액이 이거는 이제 한라홀딩스랑 독일 헬라가 50%씩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또 이 만도 헬라가 이제 뭐 브레이크라든가 에이다스 쪽에 들어가는 뭐 센서류, ECU 등을 만들어서 주로 만도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도 헬라의 매출액이 대부분 이제 만도의 재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매출액의 순증 효과는 크지 않고요. 다만 이제 내재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개선,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고요. 그 원가 경쟁력 개선 효과는 대략 매출액의 0.2%포인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인데요. 지금 가이던스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줬습니다. 지금 2021년에 만도 헬라를 인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을 6조 1천억, 영업이익률을 4.8%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이제 6조 2천에서 4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5%, 최소 5% 이상은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를 좀 적게 줬고요.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 환율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뭐 반도체 수급 부진에 따른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 걸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사업 계획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좀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테슬라 쪽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국내랑 중국 쪽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자체는 좀 보수적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일부 조정은 했지만 내년도 매출액을 6조 한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 5.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PER이 2021년 기준으로 18배, PBR이 2.3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사업 확장성 자체는 양호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지금 홀드 투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고정우 의원입니다. 어제 덕산 네오룩스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예상대로 4분기는 성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패널 고객사들의 올레드 설비 가동률이 이제 높았기 때문에 패널 출하량 증가로 소재 사용량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실적을 잘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재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이제 시장보다 저는 이제 높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실제 발표치는 추정치를 상회를 했는데, 이 4분기에 2020년 1분기에 이 장기채화 재고 충당금 쌓은 게 한 20억 정도가 환입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20억 원 일회성 요인 제외하면 기존 추정치를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봅니다. 1분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올레드 설비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은 이제 연중 저점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저희 바이 목표 주가 4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영업이익 중에 그 재고 자산 평가 환입 중에 그 장기 채화 재고는 이거 어떤 건가요?
그 장기채화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창고에 쌓여 있어서 본래 목적에 이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김치를 만드는 회사에서 뭐 배추를 창고에 넣어두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추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덕선네오룩스도 이제 패널 고객사로부터 원래도 소재 주문을 이제 받았지만, 이 고객사가 이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소재를 이제 구매 안 하고 결국에 이 업체가 이제 충당을 쌓았고, 뭐 이번에 이제 다시 구매를 하면서 충당 쌓은 일부가 이제 환입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기계의 최진명 의원입니다. 예, 현대건설기가 어제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한 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대건설기계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상장 당시 이제 2017년에 한 대략 3조 원 매출했고요. 2018년에 3조 2천억을 했다가 2019년부터 이제 신흥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율 쪽의 변화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2조 8천억대로 좀 다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불거졌었죠. 그래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매출이 20%씩 감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3분기와 4분기를 거쳐서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4분기 매출은 6,887억입니다. 컨센서스나 당사 추정 대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출의 회복 추세는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스토리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달러와 약세와 더불어서 이제 좀 마케팅이 치열했다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장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어가면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두 해 연속 4분기에 좀 일회성 이제 영업외 비용 발생이 많았는데, 공통적으로 두 해 모두 이제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 상각을 진행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비용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매출이 돌기 시작하면 이걸 명분으로 동일한 형태로 비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올해나 뭐 내년에 그 순이익 전망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반적인 이제 EPS 전망치를 대체적으로 유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퍼 20배 정도인 41,000원을 목표 주가로 계속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클래시스 나간준 의원입니다. 네, 클래시스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제 매출액은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법인세 환급 관련 컨설팅 비용이 증가했고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내수 매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수출 회복세는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기여도가 높은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절인 1분기 수준만큼 수출 회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품목별로는 거리두기 2.5단계 영역으로 내수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수출 쪽 회복세를 보이면서 장비, 소모품 매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매출액 959억, 영업이익 55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7.5%로 추정을 하고요. 기존 추정 대비해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부분을 보수적으로 조정해서 판관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21년 EPS를 3.6% 하향합니다. 올해는 이제 백신 공급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가 기대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 기반 실적 성장이 전망되어서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21,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미쓰비시 상사는 자료 대체하고요. 알파벳 임지용 의원입니다. 알파벳 4분기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매출액, EPS 모두 컨센서스 좀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는 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광고 지출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뭐 리테일 광고 수요 회복이 좀 이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한 45% 정도 상장을 했는데, 뭐 DR 브랜드 광고 이 성장에 좀 힘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아더 서비스 쪽도 이제 플레이 스토어나 유튜브 쪽 구독 매출이 잘 나오면서 26% 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 사업도 뭐 46%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을 이어나갔고, 뭐 백로그나 뭐 대규모 계약, 파트너십 강화됨에 따라서 뭐 클라우드 모멘텀도 지속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뭐 커머스 사업에 대한 전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무료 상품 리스팅이나 수수료 제로, 온라인 커머스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좀 실행을 하면서 이제 구글을 이제 쇼핑의 시작점이자 뭐 판매자와 사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좀 밝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중소기업 머천트 커뮤니티 수가 한 80% 정도 증가한 점이 좀 고무적이고, 최근에 뭐 페이팔이나 쇼피파이 같은 서드파티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점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